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처럼 땅이 크거나 자원이 많거나 돈이 많지 않은 나라들, 영국, 프랑스처럼 1차 세계대전국의 승전국이라서 식민지가 많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결국 이들 나라에서는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전체주의자들, 파시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대외 침략을 도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본의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의 발발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쟁의 범위는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확대됨에 따라 1차 세계대전에 이은 제2차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1940년에 추축국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 일본, 독일이 추축국으로 불리는 한 동맹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들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됨에 따라 미국,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 진영이 형성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국 간의 대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침략을 하는 한편 독일은 유럽에서는 서쪽으로는 프랑스를 점령했고요.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침공했고요. 바다 건너 영국에는 비행기를 띄워서 폭탄을 떨구는 공습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일본의 중일전쟁까지 해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나 유럽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사를 선택하게 되신다면 어느 선생님에게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지배하려 하는 시도는 한반도나 만주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시도와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훨씬 더 땅이 커요. 그죠? 그리고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나 만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같은 데에다가 병참 기지화 정책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전쟁 물자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수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모자랐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더 추가적인 물자를 확보하고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공까지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문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미국 같은 나라가 몇몇 개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침공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게 되자 그 지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이를 막으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지만 아메리카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도 전쟁에 나설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차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공을 막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철강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와 같은 경제 봉쇄 조치를 가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일본에게 철강과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철강과 석유일까요? 전쟁 물자를 필요한데 가장 필요해요. 그렇죠. 무기 만드는데 뭐 필요해요? 철강이 필요해요. 그죠? 탱크, 자동차, 비행기 굴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해요. 그죠? 일본은 산유국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큰 유전, 석유가 생산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침공을 통해서 석유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석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그것을 막아서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기로 하느냐? 따닥. 미국이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침공하는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고 그동안 잽싸게 동남아시아를 침공해서 동남아시아의 유전을 확보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 태평양 함대에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비행기를 띄워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른바 진주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함대가 파괴되어서 동남아시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말레이 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공격을 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전쟁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미국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확대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를 기습한 것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영국령 말레이 반도에 상륙을 해서 영국군을 선제 공격하게 되고요.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 역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됨에 따라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본군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쟁,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쟁 준비를 꽤 오랫동안 차근차근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전쟁 초기에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일본이 동남아시아,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지도에 표시된 부분 보이죠? 그죠? 동남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남태평양 일대까지 점령하면서 일본에게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일본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 능력이었던 것이죠. 진주만 습격에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기습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순식간에 또다시 함대를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뽑아내고 하는 무시무시한 산업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군사력을 재정비한 미국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든지 가다카날 전투 같은 데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제해권,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됨에 따라 전쟁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별로 쓸 것 없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롬멜 장군이라고 들어봤을라나? 유명한 이 사람이 한때 맹위를 떨쳤는데 반격을 받고 이 사람이 점차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아프리카 전선에서도 독일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유럽 전선에서는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또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 전투였는데 소련군이 몇 명이 죽었지? 이 전투에서 100만 명 가까이 죽었던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결국에는 소련이 독일의 진격을 막아냈던 전투가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전선, 독일과 소련의 경계에서 소련이 승기를 잡아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 한 대가 프랑스 서쪽 해안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감행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을 해 나가면서 독일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던 파리가 1944년에 해방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전쟁이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됨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가운데 가장 군사력이 약했던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1943년에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하게 되고요. 1945년 5월 달에는 이 전쟁을 주도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요. 그러면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을 이어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게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943년 대동아선언 같은 것이 일본에 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대동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전쟁의 상황을 봐라. 서양 유럽 백인들이 아시아 민족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아시아인들의 공동체를 건설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대동아 선언,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진짜로 일본이 아시아 사람들의 생존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 당연히 아니었죠. 그죠?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전쟁으로 조금 더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물자를 좀 더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했고요. 실제로는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수탈하고 그들의 정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대동아 선언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연합국의 경우에는 1944년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카이로 회담의 결과 나온 카이로 선언, 그리고 포츠담 회담의 결과 나온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일본은 거부를 하였던 것이고요. 이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도시 하나가 폭탄 하나에 증발하는 것을 일본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주에서부터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펜하이머 영화 봤을라나 작년에? 안 봤나요? 한번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한 과학자에 대한 전기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막연하게 일본의 이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배운 것보다 실제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나 혹은 이 핵폭탄을 투하를 지시했던 사람들의 당시의 고뇌, 뭐 미국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맞아, 이 미국 사람들은 당시 약간 요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아마 상영 금지됐지 아마. 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이 전쟁에 휘말렸던 아시아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떠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는지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자, 일본은 전쟁을 누구랑 했어요? 중국, 미국, 소련 등과 전쟁을 했어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힘세고 인구가 많은 나라랑 동시에 전쟁을 이 일본이라고 하는, 물론 작지 않은 나라지만 그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일본이 수행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식민지로 지배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쟁 물자의 수탈, 인력의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식민지와 점령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공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물자들에 대한 강제 징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주국에서는 곡물 징수를 위한 무장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동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쌀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집마다 꽁꽁 숨겨놨단 말이지. 그래서 그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쌀을 찾아내서 가져오는 무장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공출제 들어본 기억 나나요?
그죠? 미국 공출제라 그래서 쌀이 생산되면은 사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싹 다 걷어가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배급제로 해서 단신이 먹고 살 만큼의 쌀만 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전쟁 물자로 가져가 버리는 미국에 대한 쌀에 대한 공출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무기를 만들 금속이 부족해지자 금속 공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솥 이런 것들도 싹 다 걷어가고 뭘로 밥 먹으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 뭐 도자기로 만들어진 그릇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 금속에 대한 강제 공출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물적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또한 전쟁에 내보낸 인원들도 부족했고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내는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수탈, 사람들을 데려가서 전쟁터에 내보내거나 일터로 내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많은 식민지 지역의 남성들이 탄광이나 군수 공장 같은 곳에 강제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볼 텐데 군함도 작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배운 기억나나요? 하시마 탄광 같은 곳들이 그 대표적인 곳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타이완에서 전쟁에 필요한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징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남성들의 노동력 동원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들 역시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되기도 하였고요. 나아가서 일본군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라는 이유에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성범죄 같은 것들이 자행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난번에 보았듯이 전쟁 기간 중간에 일어났었던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삼강작전 같은 초토화 작전들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이러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침략전쟁,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물적, 인적 피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학년 때 노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하시마 탄광, 군함, 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일명 군함도라고 불리는 섬이지요. 1960년까지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해저 탄광입니다. 해저 탄광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 저기 보면은 바다 위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떠 있는데 사실은 섬이 이렇게 밑에까지 바다가 이제 딱 육지가 이어져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탄광이 바로 이 하시마 탄광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지에 있는 탄광을 캐는 것도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 탄광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훨씬 더 힘든 작업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하기 별로 싫어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특히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을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비극적인 장소가 바로 이 하시마 탄광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석탄이 생산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후에 2000년대 후반부터 이 하시마 탄광에서 생산된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일본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이것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죠. 여기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했는데 왜 이걸 너네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느냐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냐면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올리되 이 하시마 탄광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희생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전시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관광지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막상 여기 가본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인의 강제징용이나 혹은 그 안에서 있었던 희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항의가 있었고,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노제팬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한 배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에 의한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피해 내지는 그들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가까워요. 배 타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사키 간 김에 가서 그냥 배 한번 타고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더라? 60명인가 90명? 그래가지고 한 3달 전에 예약이 다 차더라고. 그래서 앞에까지 멀리서 바다만 건너보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는 합니다. 여기 뭔 거 같아 이거? 요런 것들. 아파트들이에요. 정말 한때 많은 광부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조그마한 섬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피해가 없었느냐? 아니죠. 당연히 일본도 전쟁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요.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가게 되면서 오키나와에서 엄청난 희생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의 경우에는 일본 본토 상륙에 앞서서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여기에 기지를 건설을 해서 일본 공략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키나와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이 대략 한 54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는데요. 당시 전쟁에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말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몇 만이었지? 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를 오키나와로 보내서 미군의 상륙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인들의 치열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오키나와는 함락이 됩니다. 미군에게 점령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내가 몇 만이라 그랬지? 11만이라 그랬나? 네, 그 중에 한 9만 몇천 명 정도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군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이 미군의 상륙에 맞서 싸울 것, 그리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오키나와 주민들 역시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나요? 어린애들이에요. 그죠? 이런 중학생 같은 어린애들한테도 군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민들이 사망했어요. 군인뿐만 아니라 10만여 명에 달하는 오키나와의 주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키나와 원래 뭐였어요? 일본 땅이 아니라 류큐 왕국이었잖아요. 그죠? 류큐 왕국이었다가 19세기 말에 일본 땅이 되었는데 또 일본은 여기에 미국이 상륙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러분들 혹은 나의 부모 세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일본 국적의 사람이긴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 본토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기보다는 오키나와 사람 내지는 류큐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하죠. 그죠? 자, 아무튼 미국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미군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인들이 지독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이야, 이 오키나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하나 점령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희생이 발생했는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핵무기 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오키나와 점령 과정에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핵무기를 쓰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이거 독일에 떠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독일이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일본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희생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보이시나요? 네, 쑥대밭이 되어버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요. 네.
선생님이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올해 초에 2월 달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사키를 갔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면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폭탄이 떨어져서 망가진 건물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몇 가지 기념물 같은 것들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죽은 아이를 들고 있는 엄마의 동상인데 1945, 89, 11, 2라고 되어 있어요.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폭탄이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는 동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폭 전시관도 있어. 이름 정확한 생각은 나가사키 원폭 기념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11시 2분에 딱 멈춘 시계 같은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도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무가 90도로 휘어버린 그 장면들이라든지 당시에 사람들의 비극적인 희생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뭐 원폭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이제 온몸에 뭐 이상한 상처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너무 잔인해서 그건 안 가져왔고 뭐 이런 거 병이 붙어버릴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온 도시를 감쌌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어떤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던 땅굴 같은 것들도 가서 여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여기 가서 느꼈던 불편함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일본이 원자폭탄의 투하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 것들은 당연히 그 희생을 기리는 그런 어떤 추모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념관이나 공원 어디에도 왜 우리가 원자폭탄을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도 써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희생자로서의 모습만 상당히 강조를 했고 이 전쟁이 애당초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나 그런 전시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만 본 사람들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였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되게 선생님이 이때 갔을 때 운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매주 이게 수요일이었나 그랬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요일날 그리고 11시 2분에 이 공원에 다 같이 모여서 원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집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일본어가 짧아가지고 잘을 못 들어봤지만은 뭐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던가 원자폭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 같은 이런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었고 일부 여러분들 이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와서 같이 발언하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 역시도 약간 뭐랄까 자신들의 과거의 반성보다는 피해자로서의 입장만 강조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들에게 헌화, 꽃을 바치는 이런 어떤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미국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었던 것이죠. 비교적 최근 한 2019년에 교황님이 마찬가지로 히로시마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방문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희생자임을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이벤트가 기획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교황님의 경우에는 그와는 다르게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당시에 원폭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제1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 당신들이 반드시 피해자인 것만은 아니다, 그죠? 가해자의 측면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가사키 가면 짬뽕도 맛있고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볼 게 많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역사 공부에도 꽤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다음 단어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